미스터리 크루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26년째 풀리지 않는 도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던 2000년 12월 31일, 일본 세타가야구의 어느 조용한 한 주택. 옆집에 사는 친정엄마 하루코 씨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딸 야스코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시는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평소 두 집은 전화나 인터폰으로 자주 소통했고, 특히 어린 손주들 목소리로 집안이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수화기 너머로 손주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그날은 오직 수시는만 반복되고 있었죠. 불길한 예감에 하루코 씨는 옷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연 순간 하루코 씨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렬하고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적응되지 않은 눈으로 거실을 살피던 그때 계단 아래 커다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피비린내는 진해져 왔고, 이내 하루코 씨의 입에선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 계단 바로 아래 있던 건 이 집의 가장인 미키오 씨, 즉 하루코 씨의 사위인 미키오 씨가 온몸이 칼로 찔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하루코 씨는 사위의 참혹한 모습에 아이들만은 무사하길 빌며 미친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에 발을 들인 순간 하루코 씨는 다시 한번 자리에 주저앉고 말죠. 2층의 첫 번째 방, 이제 막 6살이 된 막내 손자 레이의 방이었습니다. 레이는 침대 위에서 평소 자던 모습 그대로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루코 씨는 떨리는 몸으로 마지막 장소로 향했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아래 딸 야스코 씨와 8살 손녀 니나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도 없는 그야말로 몰살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가족들을 살해한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범인은 살인을 끝낸 뒤 마치 제 집인 듯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건 범인의 식사였습니다.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직후 냉장고를 열었고, 야스코 씨의 가족들이 먹으려 사두었던 멜론과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를 끝낸 범인은 미키오 씨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키오 씨의 컴퓨터로 특정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뮤지컬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고 시도했으며, 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소파에 앉아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통의 살인범이라면 현장에서 빠르게 벗어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겠지만, 이 범인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는 어째서 살인을 저지르고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부턴 이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은 2층 방에서 잠들어 있던 막내 아들 6살인 레이였습니다. 범인은 2층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자마자 옆방에 있던 레이에게 향했고,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은 건지 1층에 있던 아빠 미키오 씨가 계단을 올라오다 범인과 마주쳤고, 미키오 씨는 격하게 저항하며 범인과 싸웠으나 범인은 미리 준비해온 칼로 미키오 씨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 미키오 씨는 무참히 칼에 찔려 살해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미키오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게 되고 자신의 칼에 오른손을 찔려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어서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방으로 올라가 잠자던 엄마 야스코 씨와 딸 니나에게 무참히 공격을 가했지만, 이미 끝이 부러지고 휘어버린 칼로는 마음대로 되질 않자 범인은 다시 주방으로 내려가 식칼을 찾았고, 그 사이 두 모녀는 도망치고자 사다리를 내려오다 범인과 마주쳐 무참히 살해당하고 맙니다. 특이하게도 범인은 칼로 찔러 살인하는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즉 내려찍는 방식으로 무참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딸 니나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식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던 사이 엄마 야스코 씨가 딸의 상처를 치료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는 넘쳤습니다. 범인의 지문과 옷, 그가 먹다 남긴 음식물, 심지어 화장실에 남긴 배설물까지. 경찰은 자신만만했고, 이 정도 증거라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죠.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경찰은 이 범인의 이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수많은 단서들이 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범인이 남긴 증거는 너무나 많았지만 그 증거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지문을
모든 범죄 기록과 운전면허 기록까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한 범인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일본인에게서는 보기 힘든 동아시아 계통의 혈류를 가진 혼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경찰은 계속해서 남겨진 증거들을 가지고 조사를 이어나갑니다. 이에 조사 결과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신발 족적을 발견했고, 영국의 한 브랜드인 슬레진저사의 테니스화로 밝혀졌지만 테니스화의 사이즈는 280mm, 그 당시 일본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사이즈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조국을 찾아 조사했고, 범인이 두고 간 가방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테니스화 모두 대한민국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곧바로 한국 측에 수사 협조를 구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범인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거나 혹은 한국에서 이 신발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또다시 막히고 맙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구매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한 걸까? 사건 발각 당일 오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한 전철역 열차 안에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오른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였고, 그는 역 사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역무원이 상처의 원인을 묻자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다 라고 답했다고 하지만, 해당 열차 안에선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칼을 떨어뜨려 베인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역무원은 수상하다 싶어 곧바로 제보를 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10개월 후에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증거라면 얼마든 차고 넘치니 역무원의 제보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무려 23만 명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하자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공포로 수사기관에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 화살이 엉뚱하게 한국으로 향해지며 범인은 한국인일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일본 뉴스에서는 범인은 젊은 남자인데 일본의 젊은 남자는 칼 쓰는 법이나 지혈법을 모른다. 한국은 징병제니 대부분 칼 쓰는 법과 응급치료법에 익숙할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고, 일본의 모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을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하는 등 그 그려진 몽타주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선 지문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이미 범인의 지문을 대조해봤지만 전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범인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 전날 일본 경찰 간부들은 여전히 이 차가운 현장 앞에 모여 다짐을 합니다. 억울하게 떠난 일가족 앞에 범인을 잡겠다고 맹세하지만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